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TV 부가티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에서 상가 임대차 관련 권리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 각국의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요. 오늘 사실은 상가 임대차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서 짚어보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권리금 관련해서요. 2015년 5월 13일에 상가임대차법에 명문화되었고요. 10조의 3항의 1항에 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등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업시설에서 상가 건물의 위치까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권리금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지 명의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고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라고 두 개를 다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다음 항입니다. 10조 3항의 2항에 보시면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에게 라고 해서 임대인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현재 관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넣게 돼 있고요.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저는 사실 왜 그 1항에 임대인에게라고 그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빼지 않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그것이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1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을 얘기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둘이 계약을 한 것을 말한다라고 있으니까 임대인과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현재 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권리금의 유형입니다. 5가지 형태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닥, 즉 위치를 말하는 부분이고요. 시설, 어떤 시설비,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고 영업, 허가나 혹은 그런 영업을 통한 노하우겠죠. 그리고 허가에 대한 부분은 워낙 또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영업 속에서 허가를 별도로 빼내서 허가 권리금이라는 명칭까지 하게 되고요. 임차권 보장 권리금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명기돼 있거나 이런 용어는 아니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것을 권리금이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바닥 권리금, 즉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바닥 권리금은 핵심 상권에 위치하거나 혹은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1층 혹은 코너, 귀퉁이 자리, 진입로 혹은 횡단보도 건너편, 교통의 요충지 혹은 버스 정류장 같은 위치가 특별한 곳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원래 정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주변으로까지 이 위치 권리금이 좀 퍼져 나가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주변의 상가가 꼭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바로 그 상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옆에 한두 개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권리금은 조금씩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좋은 입지는 어느 정도 일정 매출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위치에 일정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는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이 뺄 때도 그 정도의 권리금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위치에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현재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이 있는데요. 인테리어, 그리고 간판, 그리고 비품, 에어컨 등도 많이 들어가는데 에어컨은 매우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럼 비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을 투자한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동일 업종에서 고려되는 것이 맞는, 그러니까 요식업이면 요식업으로 넘어갈 때 시설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주방시설과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것도 시설 권리금의 현재
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뽑기방이나 이런 전혀 주방에 필요 없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인정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는 100% 위치 권리금만큼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부분은 적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테리어나 이런 간판 이런 것들 보시면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시설비 투자비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영업 권리금입니다. 영업 관련 노하우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골 고객, 그리고 마케팅을 따른 고객의 정보, 그리고 전화번호, 단골 횟수, 또 영업 기술에 대한 등 다양한 부분들이 영업 권리금에 들어가 있고요. 레시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영업 권리금으로 주장을 되는 경우도 저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개업과 동시에 일정 매출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보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쪽 착업 시에 인정이 되지만 순이익이 높은 경우에는 타종에도 영업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코로나 전에는 1년간의 평균 수익 혹은 경우에 따라서 2, 3년을 보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기간은 다소 유동적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특정 위치의 약국의 경우에 이런 영업 권리금이 아주 고가로 묻혀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약국을 추가로 만들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약국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거기에 약국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미 고객을 확보했다는 측면까지로 들어가서 사실 위치와 영업 허가 권리금에 영업 권리금까지 다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허가 권리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 법령이나 행정 규제, 대리점권 등에 따라서 신규 창업이 어려울 경우 그런 경우에 이 허가나 인가를 통해서 받아놓은 것을 통해 추가 수익이 가능한 경우에 그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여관, 세차장, 주유소, 정비공장, 유흥주점 등이 과거에 영업 권리금 말고 허가 권리금이 붙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업종에 있어서도 조금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담배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허가권의 권리금이거든요. 그래서 담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물론 시간 매 분기마다 혹은 제가 알기로 1년마다 담배권은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나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허가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임차권 보장 권리금인데 다른 권리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기간 혹은 일정 기간 이상을 존속 기간을 보장해 달라라는 특약을 넣고 이에 따른 권리금을 지고받는 행위고요. 특히 어떤 특정 상권에 혹은 신규 그런 입점하는 지역의 은행이나 프랜차이즈와 같은 것들이 건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를 보장받는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임대차 보장 권리금을 지급하되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등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사실 5개 권리금 유형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 권리금에 대한 분쟁 워낙 많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분쟁 사례에서 많은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케이스 요 6가지만 조금 짚어보면 그래도 권리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실수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은 사례인데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협의 도중에 임대료가 상승 혹은 하락함으로써 권리금의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코로나 때 저희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다시 새롭게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손바뀜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임대차의 그 월세는 코로나 기간의 월세였다라는 임대인의 주장, 그거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에 상당 부분 30%까지도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오르는 경우에 사실 기존의 월세를 바탕으로 한 권리금의 금액은 서로
합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약이 많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주고 받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향후의 임대료에 대해서 상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이 안 돼서 권리금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을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하시고 그 지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위치가 좋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막 맺기도 전에 바로 그냥 권리금 계약이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향후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짚어보시면 권리금 계약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양도양수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치고 불명확하게 계약을 작성하거나 혹은 심지어 계약서 없이 진행하시게 되면 나중에 권리금 가지고 서로 금액은 나는 이게 아니었다, 나는 이 범위까지, 난 이 물건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명확하게 협의하시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금 신고 관련인데요. 권리금도 원래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으로 유튜브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받으신 분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신고를 하셔서 기타 소득, 잡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권리금 계약이 끝나서는 안 되고, 사실 임대차 계약이, 이건 사실 1번에도 맨 첫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임대차 계약이 되지 않고 권리금 계약으로 끝난 상태에서는 유효하긴 한데 향후 무효가 될 수 있는, 즉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저희는 이거 법적으로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데요. 유동적 유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유효라는 법적으로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유효를 만들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꼭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꼭 같은 날 체결하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리고요. 안다못해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이라도 넣어놓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계약금이 들어가면 계약이 된 거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계약금이 들어가고 구두라도 문자로라도 주고 받아서 계약의 의사가 합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이 들어간 행위는 매우 큰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못 맺더라도 권리금 계약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일정 부분이라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특이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유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계약을 반환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분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이게 변심이나 취소에 따른 배액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못 맺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을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액 배상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권리금 산정에 있어서 평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공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면적의 몇 배를 곱한다. 사실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 숫자입니다. 따라서 인근의 시세와 최근에 거래된 물건 등에 대해서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투자된 비용 그리고 보상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권리금을 높이시는 반면에, 들어오시는 분은 사실 보증금도 내야 되시고 월세도 하셔야 되고 초기에 또 자재도 사셔야 되고 시설비, 거기다 권리금까지 고려하시면 창업하는데 초기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권리금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임에도 거래가 안 되는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 권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되 절충적인 방법을 좀 취할 수밖에 없고요. 업종이 나와 다른 업종이 들어올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영업에 대해서 잘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을 주고 그런 위치다라고 하면 선점하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비용을 너무 강조하시거나 그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손실을 보시게 되니까 그 부분도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 실무 사례 권리금 2편이었고요. 앞으로 연재되는 부동산 중개 실무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다른 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빌딩 투자 사례 비법까지 많이 연재해 주시고요. 좋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가치 TV 이 대표의 부동산 중개 실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